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갖은 규제 체계도 불구하고 다시 치솟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현재는 실제로 시장의 매물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기존 부동산 정책의 후퇴로 해석될 여지 때문에 방향성을 고심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지난달부터 시가 12억에서 13억 원 집을 보유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리면서 가입자가 불과 한 달 만에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에 평생 살면서 일정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원료와 완제품 모두 수입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은 국산 의약품은 8년 만에 처음으로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기사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 2021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증기선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임을 웅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기술이 코로나19와 전쟁을 벌이면서 5년 걸릴 변화를 5개월로 단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섯 번째 기사는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5대 시중은행에서만 올 들어 일주일 만에 4,533억 원 불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개인들이 주식 투자 자금을 신용대출에서 끌어쓴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사는 LG에너지솔루션이 일정을 앞당겨 기업 공개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경쟁사들의 추격이 거세진 상황에서 신속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기사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갖은 규제 체계도 불구하고 다시 치솟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차츰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취득과 거래를 모두 꽁꽁 묶은 상황에서 거래를 일정 부분 열어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는 물꼬를 트자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실제로 시장의 매물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후퇴로 해석될 여지 때문에 방향성을 고심하는 단계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 양도소득세는 올해 6월 이후 대폭 올라갑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 때 현재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포인트를 중과합니다. 앞으로는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로 인상됩니다. 기본 세율도 올해 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45%로 오르기 때문에 최고 세율이 75%로 오릅니다. 당의 생각은 양도세를 인상하기 전 한시적으로 중과를 완화하거나 일부 감면을 시행해 이 기간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집중적으로 내놓도록 해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부는 작년에도 일시적으로 상반기 동안 조정대상 지역 내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실행한다면 동일한 방식이 유력합니다. 정부가 올해 양도세율 인상과 함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인 경우 종부세율도 2배 가까이 높이면서 다주택자들의 보유 부담을 압박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해 시장 매물은 가뭄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시장에서 세율이 낮은 거래 방식을 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비정상적으로 높은 양도세율이 문제인 셈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논의가 규제 일변도였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후퇴를 선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부터 시가 12억에서 13억 원 집을 보유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리면서 가입자가 불과 한 달 만에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에 평생 살면서 일정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 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약 124만 원을 받습니다. 집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고령층의 노후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난달 주택연금 가입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가입 문턱을 낮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안에는 시가 9억 원이었던 가입 대상 주택을 공시지가 9억 원으로 넓히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공시지가 9억 원은 시가로 12억에서 13억 원입니다. 여기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신탁 방식 주택연금도 도입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연금 수급원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 상속자가 모두 동의해야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병우 의원은 보유자산 중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 비중이 74.4%로 미국, 일본보다 월등히 높아 실제 거주하는 집 가치만 올랐을 뿐 노후 생활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많다며 주택연금이 더 많은 국민의 노후 대비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원료와 완제품 모두 수입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은 국산 의약품은 8년 만에 처음으로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2020 식품의약품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완제품의 원료가 되는 의약품인 원료의약품 국내 자급도는 16.2%에 그쳐 전년도 26.4%보다 10%포인트 이상 급감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제약사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 인도 등지에서 저렴한 원료의약품을 대거 수입하면서 원료 자급도가 뚝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장석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장은 단가에서 우위에 있는 중국, 인도 원료 의약품 업체와 경쟁하려면 그들이 만들기 어려운 고부가 가치 원료 의약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허가 간소화 등 제도 개선 및 정책적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제조 공정이 완료돼 환자에게 바로 투여할 수 있는 완제 의약품 국내 자급도는 74.1%를 기록해 전년보다 1.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역시 관련 통계 수치가 공개된 2008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국내 업체들이 신약보다는 복제약 위주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을 완제 의약품 자급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편 합성신약, 바이오신약 등 신약은 물론 복제약 등을 포함해도 지난해 FDA로부터 승인받은 우리나라 의약품은 전무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FDA 승인 국산 의약품 숫자가 제로가 된 것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심사 절차 차질 영향이 작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FDA는 의약품을 승인하기 전 현장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우리나라에 실사단이 방문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검토가 미뤄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놓은 의약품에 대한 FDA 승인 절차가 늦어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진출에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I발 생산성 붐은 오고 있는가? 에릭 브리뉴얼프슨 미국 스탠퍼드대 디지털 경제연구소장은 AI가 이미 문턱을 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아직 경제적 통계로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CES 2021은 AI발 생산성 붐의 조기 도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9일 기준으로 세계 1964개의 기업 기관이 CES 2021에 전시한 출품작은 사물인터넷, IoT 센서와 AI가 각각 644건, 536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사실상 AI가 디지털 전환의 인프라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ES 2021에 얼굴을 내민 세계 스타트업은 634개입니다. 분류된 출품 분야를 보면 AI, IoT 센서, 디지털 헬스, 웰니스 기술, 생활 스타일, 스마트 시티, 자동차, 스마트홈, 로보티스, 엔터테인먼트 등이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시대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4차 산업혁명 생태계가 스타트업 없이는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CES 2021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코로나19로 미국에서 통신을 통한 의료 서비스 활용 환자가 8%에서 30%로 치솟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21년 지켜봐야 할 주요 트렌드로 가상의사 방문을 꼽았습니다. CES 2021은 디지털 헬스를 비롯한 서비스업 혁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금융 서비스, 유통 등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와중에도 AI 투자를 늘린 글로벌 기업이 많다고 맥킨지 앤드 컴퍼니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서비스업은 어느 나라든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서비스업에서 생산성 혁명이 조기에 일어나면 세계 경제 회복 속도는 그만큼 빨라질 것입니다. 한편 세계 AI 핵심 인재 36,500여 명 가운데 50%는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로 좁히면 36%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IBM 등 빅테크5로 좁히더라도 20%에 달합니다. 미국이 AI 개발 및 활용 능력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이유입니다. CES 2021이 올 디지털로 열린 만큼 세계 기업들의 전략 제품을 탐색 비교하면서 물밑에서는 인재 쟁탈전이 벌어질 공산이 큽니다. 실제로 매년 CES 전시회는 인재 이동을 동반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CES 2021은 AI 활용과 디지털 전환에서 앞서가는 개인과 기업, 국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승자가 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노멀의 코드를 읽을 줄 아는 유능한 정부라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세금과 규제 양산이 아니라 신기술, 신산업의 장려와 촉진, 인재 양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5대 시중은행에서만 올 들어 일주일 만에 4,533억 원 불어났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7,400여 개 새로 개설됐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낸 건수도 지난해 말보다 2배 불어난 하루 2,0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개인들이 주식 투자 자금을 신용대출에서 끌어쓴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주요 은행 임원을 불러 모아 긴급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연초 은행들이 개인 신용대출 문을 다시 열자마자 대출 러시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 들어 증가폭은 주택 구입을 위해 연끌 대출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던 지난해 하반기에 버금가는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들은 최근 대출 급증세의 원인으로 증시 상승세를 꼽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자금을 뜻하는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은 작년 말 65조 5,227억 원에서 이달 7일 69조 2,718억 원으로 일주일 만에 4조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언제 다시 대출이 제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은행권의 분석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고소득자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도입한 건 신용대출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달 들어 나타난 신용대출 증가세는 이때와는 양상이 다르다는 게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판단입니다.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을 죄는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부동산 매수를 위한 추가 신용대출 수요가 한풀 꺾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보다는 주식, 실물자산보다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은행권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통상 매년 1월 신용대출 잔액은 전달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월에는 기존의 대출 갈아타기와 정기 예적금 등 금융상품 재가입이 이루어진다며 급여 생활자는 연말 보너스 등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도 많아 신용대출 잔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7,400개 이상 신규 개설되는 등 올 들어 이례적으로 1월 신용대출 증가세가 나타난 주요 원인은 주식과 가상화폐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자고 나면 오르는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의 가격 말고는 신용대출 급증세를 설명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작년 말 은행들은 가계대출 비중을 낮추고 기업대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 주요 신용대출을 닫았습니다. 정부 규제와 더불어 국제 건전성 기준인 바젤3를 조기에 도입한 은행들이 급격히 가계대출 비중을 낮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이 조치가 풀리자마자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입니다. 일각에서는 패닉 대출이 다시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은행권의 시각입니다. 일주일간 증가한 4,533억 원은 작년 하반기 5대 은행의 주간 증가액 평균치인 7,282억 원에는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아직까지 은행들의 대출 축소를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진 않습니다.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의 건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선에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우려를 나타낸 건 주택시장에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고액 신용대출이라며 연초 은행들이 신용대출을 재개하면서도 1억 원으로 줄인 최대 대출 한도를 다시 늘리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은행권에선 이 때문에 금감원이 은행 부행장들을 부른 건 긴급한 추가 신용대출 규제 등의 조치를 내리려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대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의도가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풍부한 유동성의 영향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이 달아오르는 것을 두고 고민 중입니다.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 투자자들을 말리기도 부추기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기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대로 오는 3월께 금융권역과 금융회사별 DSR 기준을 차주 개인별 DSR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초강력 DSR 규제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서민 대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증가세가 주춤하면 규제 수준을 약간이라도 낮출 의도가 있었지만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의 비투 현상이 나타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들로부터 올해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계획을 받았지만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일정을 앞당겨 기업 공개, 즉 IPO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패권 확보를 위해 조기에 자금을 조달해 투자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경쟁사들의 추격이 거세진 상황에서 신속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IPO를 통해 확보하는 약 10조 원의 자금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전기차 시장의 최전선의 생산기지를 확충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국 CATL을 따돌리고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입니다. 10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배터리 생산 능력은 156GW시로 작년 120GW시보다 30%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 모델 Y를 비롯해 폭스바겐 ID4, 포드 머스탱 마하 E 등 LG 배터리를 사용하는 굵직한 신차 모델이 줄줄이 출시되는 영향입니다. 늘어나는 수주 물량에 맞춰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생산 능력을 2023년 260GW시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CATL과 치열한 홍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11월 세계에서 팔린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CATL이 24.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며 LG에너지솔루션의 22.6%를 근소한 차이로 앞질렀습니다.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에서는 당분간 LG화학, CATL, 파나소닉,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5개 회사가 과점 시장을 형성하는 가운데 양강인 LG와 CATL의 치열한 선두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장 증설, 고성능 제품 생산을 위한 R&D 등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K배터리 업체들의 경쟁력도 결국 자금 조달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K배터리 3사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유럽에 이어 미국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입니다. 작년 국내 3사의 배터리 사용량은 전년 대비 각각 143%, 239%, 72% 늘어났습니다. CATL은 3.1%, 그리고 파나소닉은 마이너스 8.5%를 기록하며 압도했습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한 수혜를 누렸습니다. 작년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은 129만 대로 전년보다 약 2배 급증했습니다. 유럽은 LG에너지솔루션의 점유율만 70%에 달할 정도로 국내 업체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올해는 미국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곧 임기를 시작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전기차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공언해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미국 전기차 시장이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테슬라의 영향력이 막강했지만 올해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도요타 등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선보이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전기차 10종이 새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은 미중 무역 전쟁과 강력한 규제 영향으로 CATL, BYD 등 중국 업체들이 진입하기 어렵다며 파나소닉은 테슬라에만 집중하고 있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시장을 확대하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